당신의 삶을 바꾸는 토크쇼 정치합시다. 자, 지식다방으로는 인사드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처음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자,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바꾸는 정치란 무엇인지 또 좀 구체적으로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하는지 그 답을 좀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 주실 유시민 이사장님, 네, 그리고 하지모 작가님 자리해 주셨어요. 네. 아, 근데 오늘 우리 짝꿍, 우리 이사장님의 짝꿍 박형준 교수님이 안 계세요. 쓸데없는 일 하러 어디 갔더라고. 네. 미래통합당 이제 선대위원장 자리를 맡으시면서 그거 뭐하러 하시나 몰라. 여기 훨씬 나은데. 네, 서운하시죠? 서운하기도 하고 네. 배신이야 배신. 어금니를 꽉 깨무시는데 듣고 계시나요? 우리 여기 안 계시면 예 이렇게 항상 이 뒷담화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오늘 그래서 좀 특별히 또 소개해드릴 두 분이 있는데요. 자, 먼저 대표적인 보수 농계 기자, 변호사이시면서 또 시인이시기도 하신 네,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전원책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그런데 소개를 네. 할 때는 과거의 직업을 그렇게 소개를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유튜버. 예, 한때 시인이었고, 네. 한때 변호사였고, 아 근데 한 번 시인은 영원한 시인이고 한때 유변호사, 네. 유판서의 네. 앙숙이었고, 아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군요. 네. 톰과 제리. 전부 다 어, 과거의 네. 그 직업이에요. 지금 뭐 유튜브로도 굉장히 활동 많이 하고 아니 계시잖아요. 유튜버가 아니고 네. 뭐라고 할까, 요 사이는 정말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네. 떠들고 싶을 때 떠들고, 정말 야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 세상이 편합니다. 안 볼 사람을 안 보니까 이렇게 편해요. 아니 잠깐만 오늘 그래도 뭐 앞으로 쭉 같이 하실지도 모르는데 두 분의 케미가 이런 관계였나요? 앙숙 관계였나요? 대놓고 앙숙이라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앙숙이 아니니까 앙숙이라고 그러시는 그런 거지. 거죠. 아니, 옛날에는 네네. 그래도 좀 재밌었는데 요 사이 네. 은행을 보니까 내가 없는 새 이게 누가 막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나가버리더라고. 그 역할 오늘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살리기 네. 위해서 나오셨어요. 막 나가 그랬습니다. 유시민 소생 프로그램. 아니 정치합시다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변호사님? 솔직히 안 봤다고 하면 네. 시청자들이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안 봐도 본 척 해야지. 아, 네. 이것도 안 보고 제가 막 나가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아, 다 알죠. 네. 보셨다는 뜻이지. 어떤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저희 정치합시다. 좋은 프로그램. 진짜 안 보셨구나. 아니, 얼마나 더 좋은 네. 답을 기다렸어요. 네. 자,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저 또 다른 한 분은 요즘 뭐 저널리즘 비평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네, 한양대학교 정준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돌이라고 저기 좀 부르기에는 좀 연세가 있으시지만 네. 그만큼 뭔가 참신하고 그렇죠? 촌철살인 같은 그런 매력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있어요. 본인 인기를 좀 실감하시는지요? 뭐 사실 그렇게 실감은 잘 못하고요. 아. 네, 그냥 댓글이나 좀 보면서 네. 네, 이렇게 뭐 얘기들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정도. 우리 정치합시다 오신 소감은 어떠세요? 뭐 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 열린 토론 진행하면서 그 미디어 비평을 시작을 했는데 네. 거기서 총선 보도가 되게 부족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네, 했고요. 예, 코로나 때 많이 묻혔지만 근데 정치합시다 예를 들었어요. 그나마 KBS가 공영방송으로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네. 정치에 대한 담론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프로그램 아니냐라는 걸 저희 비평해 주시는 분께서 얘기해 주셨고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네.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목소리에서 굉장히 신뢰감이 있지 않으세요, 교수님? 뭐좀 있어 보이죠. 아,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너무 기대돼요. 드리자면 예. 난 원래 성함 보고 좌판 줄 알았거든요. 이 정준 뭐 지읒이 두 개나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열린 토론 네. 있잖아요. 내가 여기가 한때 고향 같은 곳인데 네네. 6년 반을 출연을 했으니까 매주. 네. 그런데 요 사이 지금도 운전하다가 자주 들어요. 내 열린 토론을 옛날에 워낙 출연을 많이 했으니까 그 향수 때문에. 그런데 정말 진행을 매끄럽게 해요. 예, 그래서 정준이란 이름이 이게 잘 한다는 지읒이구나. 좌파 지읒이 아니라 변호사님은 정말 잘한다. 아니 우리 전원석 변호사님은 너 누구를 보면 네. 제 좌파야 아니야 이 생각부터 먼저 하시나 봐. 아니
내 왼쪽에 있는 사람은 다 좌파거든. 왼쪽에 앉았잖아 지금. 우파시네요. 여기는 우파고 갑자기 막 저기는 좌. 극자식이고. 아 근데 오늘 사실 처음 이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여러 회 저희와 하신 것처럼 뭐 이 자리를 좌지우지하시네요. 야 역시. 출연료만 많이 주면 들어간 것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돈 들어가는 만큼 나와요. 아, 출연료는 우리 변호사님을 춤추게 한다. 네, 좀 많이 좀 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사람을 고래 새끼로 만드는 거. 이거 재미있으신데요. 굉장히 예능감이 뛰어나시. 모르셨어요? 아이 물론 알았지만 더 제가 생각했던. 이 고래가요. 네네. 범고래가 60년을 사는데 네. 그 수족관에 교육을 시키면 칭찬을 해줘서 춤을 추게 하면 30년밖에 못 살아요. 아이고. 네, 그래서 알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섭섭합니다. 누구 수명주의를 일했어요? 여기에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고 가시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에 나서 죽으라고. 아니. 자, 지식다방의 마지막 주제는요. 코로나19가 강타한 2020 정치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정치를 어떻게 바꿨는지, 또 이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국가적 위험 앞에서 이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사실 이쯤 되면 굉장히 시끌시끌해야 돼요. 근데 뭐 거의 정치가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조용해요. 근데 선거운동도 이렇게까지 조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도대체 코로나19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 건지 요즘 어떻게 실감들 하시는지요? 손님으로서 내가 먼저 네네. 얘기할게요. 네, 어른이시니까 먼저 얘기하셔야죠. 난 원래 코로나가 왕관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옛날 자동차 생각해서 코로나. 아 예. 있었죠. 코로나 자동차 예. 모르실 거야 아니다, 지금. 아니다. 도요타의 코로나 압니다. 연세가 되게 됐는데 코로나를 알아요. 내 중학교 다닐 때 길거리에 있는 택시가 코로나였는데 택시가 코로나였어. 코로나였죠. 코로나 택시. 새나라 택시에서 코로나 택시를 타니까 네. 가슴이 붕붕 뜨는 거야 이게. 쇼급 쇼버가 워낙 좋으니까 옛날에 없다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사실 코로나와 상관없이 나는 그걸 유심히 봐요. 우리 길거리에 네. 사람이 없어지고 이민도로에 가게 점포들이 불이 꺼진 게 언제냐. 작년 그 가을 되면서 작년 추석 경기 때 길거리에 불이 다 꺼지가 있었어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민도로에 가령 내가 살고 있는 그 동교동뿐 아니라 내 사무실 있는 서초동 그리고 내가 자주 가는 뭐 동네들 인데 가보면 이민도로에 정말 그 소설 제목처럼 어두운 상점들이 거리예요. 상점들이 불이 다 꺼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파괴가 되고 있다. 전부 다 손님이 없고 소비가 안 되고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정책을 펴면서 저소득층들에게 돈을 그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단기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각종 수당도 주고 이런데도 길거리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이게 딱 덮쳤단 말이에요. 이 딱 덮치고 나니까 이건 정말 밤 9시 되면 길거리에 가령 강북 이 강변도로 여기는 밤 9시가 돼도 거의 차들이 가득 메어지가 있는 도로입니다. 지금은 차들이 싱싱 달려요. 일산서부터 구리까지 차들이 싱싱 달린단 말이에요. 밤 9시 됐다면 이미 다닌 사람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굳이 지금 선거판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침체해 있고 특히 이 코로나가 생기고 미국 트럼프가 유럽에서 오는 여행 계획을 한 달 동안 미국 입국 금지를 시키면서 세계 경제가 금융시장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게 미국 다우 시장 같으면 이 개장과 동시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린 게 정말 사상의 딱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하려다가 또 무너져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600이 무너지려 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500이 지금 무너지려 한단 말이에요. 십몇 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우리 사회가 전부 다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지갑을 여는 걸 더 네. 겁을 내요. 네. 이러니까 선거판은 말할 것도 없어요. 누가 뭐 정치하자 공약이 어떻다 누구 이게 뭐 도와주시오 이래도 그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게 아마 사상 최초로 어쩌면 대중의 관심을 전혀 못 받는 선거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나 출연료만큼 말 다 했어. 이제 입 꽉 다물고 있을 거야. 지금 코로나19 이제 글로벌 팬데믹을 WHO에서 선언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유럽, 북아메리카 여기서 대규모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그 전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민들이 일상의 삶을 매우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이동이 줄어들면 만남이 줄어들고 이러면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뭐 이 경기의 급격한 하락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거죠. 뭐 필연적인 겁니다.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일이고요. 이제 표면상 후보들이 선거운동, 대면 선거운동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소독약 통 메고 다니면서 뭐 방역 골목 구석에 가서 네. 방역하고 SNS 올리고 이런 거 정도 하고 있던데 그래도 시민들의 그 선거에 대한 관심은 밖으로 표출되지는 않지만 또 다른 때의 그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저는 바닥에서는 흐르고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상황이 이래서 잘 표출되고 있지 않은 거죠. 예. 선거 몇 번 해봤죠? 2번 해봤죠? 저요? 국회의원 선거를 2번 해봤잖아요. 아 제가요. 어. 예, 몇 번 해봤죠. 맞다. 뒤에 또 했다. 통진당 후보로 또 놀리신다. 춤도 했다. 이상한 옷 입고. 그걸 꼭 그렇게 아니, 앞에 정상직으로 넥타이 꼭 그렇게 헤집어서 앞에 정상직으로 넥타이 메고 할 때는 다 당선이 됐는데 네, 개혁당 뭐 그리고 열린우리당 다 당선됐는데 뒤에 이상한 옷 입고 이래서는 안 됐잖아. 아니요, 제가 넥타이 메고도 떨어진 적 있어요. 넥타이 그러시지 말고. 그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자료 화면이 또 나갑니다. 우리 저기 이사장님 계신. 그거 봐봐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흥분시키는 장면이야. 꼭 그렇게 변호사님은 이제 연세도 드실 만큼 드셨으면 좀 감싸 주시지. 그렇게 더 헤집어 흑역사를 헤집어 내셔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거? 내가 판세 얼굴을 모치는 보니까 이게 뭐. 그때가 이제 뭐 정말 선거 운동하면 계속 으쌰으쌰 뭐 시끌시끌했는데 지금 정말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 예. 화면을 못 보셨구나. 뭐 얼핏 기억이 나는 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네, 네. 웃겼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재밌는 사람들 꽤 많아요. 뭐 심, 송정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잘못하면 아니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선거가 가능할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전혀 새로운 사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감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당황해서 이른바 이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개념도 흔들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하고 마주치게 되면 기존 사회는 이제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했던 것들을 낯설게 보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술잔 돌리기라든가 우리 사회에 있었던 네네. 거, 그다음에 악수하고 포옹하고 뭐 이런 식의 외국 같은 경우에는 키스하고 하는 네. 것들이 정말 이게 두려움으로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인간과 뭔가 교류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때야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를 굉장히 낳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글로벌 경제라고 하는 것들 엄청나게 서로 긴밀히 연결된 경제인데 이 경제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반드시 번영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반성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정치 같은 경우도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정치에 있어서 별로 좋은 물론 호재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른바 악수 정치, 어깨 동무 정치, 패거리 정치 이런 것들과 좀 다르게 우리가 비대면의 방법으로도 우리가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약간 우려하는 게 있다면 미디어 정치가 가속화될 가능성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적인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승부를 걸기보다 미디어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건 부정성도 좀 일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선거 연기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고민은 좀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우리 공동체의 정치를 어떻게 이 계기를 통해서 바꾸거나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고민의 핵심이 돼야지 단순히 선거 연기의 문제 이런 거로 바라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선거 연기가 가능한 시점인가요? 어때요? 선거는 연기하려면 네. 이제 정상적인 선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 대통령이 이제 연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류 흐름이나 교통이나 이 모든 것들이 선거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리라고 보고요. 연기한다고 해도 이제 국회의원 20대 국회의원 임기 마감일이 5월 30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연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한 달 후에 뭐 상황이 더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냥 예정대로 4월 15일 날 선거를 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아까 우리 정 교수님이 미디어 정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실제로 이 미디어 정치로 그치면 좋은데 보면 이제 자기의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자기 장점을 그 유권자들에게 알릴 기회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이 대면 기회가 없고 과거처럼 앞에 많이 모아놓고 앞에 이 애들이 춤추고 마이크 잡고 연설할 그런 기회가 없어지니까 이미지 정치가 이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가령 안철수 그 전 국민의당 대표, 현 국민의당 대표도 되네요. 예. 그분 같으면 솔직히 무덤 가까이 갔든 아니면 절벽에서 추락하든 그 상황에서 이번에 급반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어느 누구에 말도 하지 않고 그 두 부부가 대구의 현장에 의료 봉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방호복을 벗고 땀을 흘린 상태에서 그 의료 속옷만 입고 나오는 장면 한 컷. 이 역대급 컷이 그분의 지지를 적게는 3% 많게는 5%를 올려버린 겁니다. 이게 언뜻 보면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이런 현상이 앞으로 그 나머지 어떤 선거에도 후보자별로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정당의 리더들의 어떤 한 장면이 선거에 미칠 그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난 그래서 원래 이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이미지 정치가 기승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건 사실 민주주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은 이런 이미지 정치라도 좀 많이 있어서 보는 사람이 좀 눈을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다. 네. 상상력도 풍부해주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정치합시다 같은 데가 네. 이미지가 이미지만으로 그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좋은 미디어 정치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유판서 보고 내가 좋은 이미지를 만들라고 그만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 이미지가 뭐 좀 마음에 안 이상하게 드시나요? 갈릴레오라고 들어봤어요. 뭐그 이상하게 계속 사람을 갈아대고 그러니까 네.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은 그렇게 이제 의료인 가운을 걸치고 땀에 젖은 사진 한 장으로 뭔가 할 필요가 있죠. 저는 그거 아니니까 제가 왜 이미지를 왜 관리해야 돼요? 저는 아니 그래도 변호사님 한때 굳이 뭐 한때 이 사회에 판서까지 지냈고 그리고 대중적으로 신망을 받는 셀럽 같으면 지금쯤 가서 방호복을 입고 방역 작업을 하고 특히 TK 지역 출신이잖아. 거기서 어릴 때 태어났고 거기가 고향이고 거기서 뼈를 굵게 했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잖아요. 제가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아니지. 거기 가서. 지금 가서 가서 민폐가 물어봐요. 되실 수도 있는. 변호사님은요? 방호복 입고 변호사님은요? 나는 TK가 아니고 PK 쪽이에요. 다행히. 지금 이 좁은 나라에서 뭐 TK 나누고 PK 나누고 이럴 때는 가려야 돼요. 네, 변호사님 실망입니다. 일단 오늘 방송 마치면 가서 네. 딱 보름만 예, 봉사를 하고 올라오세요. 그럼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대권설. 등떠밀려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요. TK 가게 만약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언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유시민 네. 큰 꿈 꾸모. 전원책 변호사 권유를 핑계 삼아 네. 정치 재개 행보 시동 걸었다. 이렇게 나와요. 뭐 네. 정치 재개는 뭐 옛날에 해놓고서 뭐 나는 아는데 이런 거였군요. 두 분의 티격태격 아웅다웅이요. 네. 이런 기회에 네. 솔직히 나는 정치 안 해요. 네. 이러면서 자기 네. 주가를 또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좀 유 장관도 아니고 판서 그러시는데 뭐 약간 이렇게 뭐 부르시는 아니, 애칭 조선 같은 시대 거죠? 때 장관이 그러니까 판서잖아요. 판서니까. 예, 네, 복지부 장관 그리고 업무가 판서가 지금 장관보다는 훨씬 더 권세가 세죠. 네. 내 이놈, 내 죄를 알렸다. 뭐 판서 이럴 수가 있는데 요새 장관이 그런 말 하다가는 네, 그죠. 추미애처럼 되지. 네. 내 명을 거역했다 이러다가 작살 나잖아요. 이건 뭐 다 편집하겠지만. 우리 허 작가님한테 여쭐게요. 네. 이런 국가적인 위험 속에서 선거가 치러졌던 예가 역사적으로 꽤 있죠. 우리나라에도 꽤 있고요. 네. 사실 인류사를 놓고 봤을 네. 때 선거라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일천하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만 이루어졌는데 그 지금 근대적인 선거는 사실 길게 봤자 한 200년 정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고대에서는 아마 로마 시대 정도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선거를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치렀던 나라들은요, 그 선거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웬만한 위기에는 이 선거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300~400년쯤 전에 그 로마가 도시 국가였던 시절에 숱하게 전쟁을 하면서도 선거 고시를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근대 선거가 사실은 미국이 제일 좀 먼저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의회 자체가 독립전쟁 시기에 생겼다고 할 수 있죠. 예, 그 의회에서 종전도 선언했고 독립도 선언했고, 네. 네, 그리고 링컨 같은 경우는 남북전쟁 때 재선됐습니다. 예,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뭐 본토에서 전쟁이 치러지지 않았으니까 꼬박꼬박 꼬박꼬박 선거를 다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25 때 네. 선거가 3번이나 있었는데 그 최초의 지방선거가 52년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투표율이 90%가 넘어요. 옛날엔 왜 이렇게 투표율이 높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마 전쟁 중인데도. 아마 위기가 닥치면 그 정치 제도의 필요성을 더 좀 절감을 하게 되고 좀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인식이 좀 더 좀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네. 들죠. 이승만 대통령도 그 전쟁 기간 중에 재선에 성공했던 거 아닌가요? 2대 대통령으로.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부산에서 발췌기원도 하고 뭐 네네. 하실 일 다 하셨죠. 네. 이게 그 투표율은요, 이 정치가 그 민주주의가 승수해 가는 과정에서 마치 우리가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한 2만 불 그러니까 과거에 1960년대 초 같으면 10,000불 정도입니다. 12,000불 정도. 그리고 지금 같으면 한 2만 불 조금 넘어가면 이 출산율이 떨어져요. 왜 그런 건 여성들에게 그 자기도 인생을 찾고 싶다. 내 삶을 찾고 싶다 이래서 그러면서 출산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외에는 재밌는 게 하나도 없던 시절에 밖에 위락거리도 없고 TV도 별로 흑백 TV밖에 없고 신문도 그냥 넉 장밖에 2장밖에 안 나오고 이럴 때는 밖에 유세를 하고 이 정치 시즌이 돌아오면 사람들이 정치에 굉장히 흥미를 가지거든요. 그럼 투표율이 높아져요. 그리고 막걸리 고무신도 돌아다녔고. 유신헌법 네. 있잖아요. 그게 1973년인가? 그렇죠. 72년. 72년이죠. 이 유신헌법의 투표율이 91.5%입니다. 그리고 찬성률이 얼마인지 알아요? 91.7%인가 그래요. 그거 이제 대의원을 완벽한 딱 민주주의, 뽑았기 거의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하면 완벽한 헌법이죠. 근데 네. 우리는 그걸 유사헌법이라고 아, 부르거든요. 네네. 헌법이 아닌 유사헌법이었다 이러는데 사실 이게 선거제도를 제가 이 정치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 선거제도를 쭉 공부를 하니까 우리가 후보를 캔디데이트 이러잖아요. 네. 이게 로마 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얀 옷을 입는다. 하얀 옷, 순백, 정직. 그리고 후보의 첫 번째 조건이 옛날에 원로원에는 정직이에요. 이게 귀족의 그 자제든 네네. 아니면 그냥 단순히 시빌리티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냥 가령 전쟁을 치고 세금을 제대로 내고 하면 시빌리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든 간에 이 주변에서 일단 정직 테스트에 통과를 하지 않으면 후보가 못 돼요. 네. 그래서 본인이 출마를 하면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출마를 하면 나는 이렇게 정직하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막 얘기를 하고 동의를 받아서 그걸 내놓아요. 나 이렇게 정직하다. 그래 하얀 옷을 입을 그 어떤 힘이 생기는 거야. 흰 옷을 아무나 못 입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영화 속에 보면 흰 옷, 하얀 옷, 원래원에서는 전부 하얀 옷도 입고 있구나 뭐 이렇게 알고 직원은 있는데 흰 그게 옷을 아니고 이 하얀 옷의 아무나 못 입는 의미가 흰 옷을. 네. 정직을 의미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후보를 그때부터 캔디데이트 부르는데 지금 또 미국에는 가령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55분들이 이제 주고받은 편지들이 있어요. 보면 늘 이제 걱정하는 것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주의 이퀄리 그 공화주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공화주의와 민주주의가 달랐거든요. 그때 버지니아 농장주의 아들들 조지 메이슨부터 프랭클린까지 거의 다 걱정한 것이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는 사람에게 모두 한 표를 주면 이 의회가 부정직하게 된다. 그래서 알렉시스 토크빌이 미국을 그 잭슨 대통령 때 9대 잭슨 대통령 때 미국을 9개월 동안 쭉 여행을 하고 쓴 게 미국의 민주주의잖아요. 거의 똑같이 한 표를 가지면 어떻게 이게 민주주의가 되겠느냐. 그 밀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밀도. 대의정부론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거는 선거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민주주의 연원을 알면 지금 우리가 이 짧은 70년 조금 넘는 이 기간에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고 정치를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 적군을 만나서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발달한 거야. 옛날 같으면 칼로 찔려서 둘 중에 하나 죽었어요. 그래서 월드 리퍼만이 얘기하는 게 끔찍하네, 투표가 상상만. 뭔가 하면 네네. 리퍼문이 여론이라는 책을 선발이 거예요. 투표가 뭐냐 총알 대신 그쵸. 투표지를 네. 쓰는 것이다. 아. 그 얘기예요. 아니 아까 저희가 왜 투표율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짚었냐면 사실 우리 전염병이 확산 때문에 사실 저기 투표소에 사람들이 많이 갖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지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21대 총선은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것이다라는 걱정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타날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럴 때 정치가 중요해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소환하는 마음으로 더 나오실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참고로 20대 총선 투표율이 58%였습니다. 네. 많이 올라갔죠 그때. 그때가 좀 약간 네, 높은 그쵸. 편이었었고요. 네. 말씀처럼 사실은 투표율하고 민주주의의 관계가 반드시 정비례 관계를 맺는 건 저는 아니라고 네. 보기 때문에 투표율 자체로 평가할 건 아닌데 지금의 이제 상황이 이제 투표율 자체를 이제 높이거나 낮출 것인가라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고민은 해야겠죠. 네. 근데 높일 변수는 일단은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정치가 담론적으로 활성화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갈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럴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움직이는 더 큰 변수들이 있는데 그 더 큰 변수들이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묻힐 것이냐 말 것이냐가 향후 30일 동안 저는 결정될 거라고 보고요. 네. 일단은 사전 투표라든가 이런 식의 다른 제도들이 이미 존재를 하기 때문에 비대면 방식으로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택하거나 또는 이제 투표장 당일날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될 것인가의 문제가 사람들의 불안을 좀 줄이거나 낮춰주거나 그러면 투표율 자체는 그렇게까지 큰 변동이 안 생길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투표율 예측을 할 때 여론조사를 해서 이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몇 퍼센트 나오나 가급적 투표하겠다가 몇 퍼센트 나오나 이거 봐서 이제 하는데 그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예전에 뭐 4년 전, 8년 전 선거 때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한 번도 그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만큼의 투표율이 나온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규범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누가 전화해서 물어서 여론조사 하는데요. 투표하실 거예요? 물어보면 나 안 해요. 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자기 소신이 강한 사람만이 나 안 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 해야죠. 라고 대답을 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때 가급적 해야겠죠. 그러니까 꼭 한다라고 대답한 비율보다 실제 투표율은 그것보다 더 낮아요. 근데 그 지표들을 보면 4년 전 선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저는 뭐 되게 60%에 육박하는 지난번의 그 투표율 그 정도 뭐 근처에 가지 않겠냐 그렇게 이 예측해요. 투표율을 높이려면 투표하는 당일날 방송에서 재밌는 영화, 쇼 이런 걸 안 해야 돼요. 그걸 보다가 중간에 끊고 투표장에 가기 싫어지거든. 그러니까 그걸 안 해야 돼. 드라마 재방송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때 안 해야 돼. 그리고 특히 이게 정말 반전이 심한 드라마 같은 것은 네네. 투표를 하면 처벌하도록 해야 돼. 정치합시다를 쭉 틀면 되겠네요. 전편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아침부터 해서 네. 저녁 때까지 정주행하는 거. 네, 1편부터 해서 12편까지 보여줘. 절대 안 돼. 아니, 특히 대부 같은 영화를 1, 2, 네. 3, 4편을 계속해서 케이블 TV가 방송한다든가 하는 네.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돼요. 저희가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편성 본부장님께 말씀 꼭 전해드리도록. KBS와는 상관없이 네. 케이블 TV는 네, 그런 케이블. 걸 잘하거든요. 네. 뭐 이게 프란시스 코폴라 추억전 이러면서 다 대부 1편부터 요즘 다 같은 보이죠. 킹덤 정주행 이런 거 하다가 보면 그래가 투표하러 못 가요. 그런 영화를 하루 종일 보고 나면요. 하루 종일 귀에서 바바바바바바바바 계속 이렇게 이민 현상이 생겨. 네. 투표율을 이번에 높이는 그러니까 투표율에 관련된 가장 큰 네네. 변수는 날씨도 있지만 네. 효능감이거든요. 우리 아마 정치합사에서 초기에 다뤘던 그런 개념일 텐데 그 6.25 때라든가 이럴 때가 높았던 이유가 표를 가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 표가 가지는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지난번 이제 총선에서 좀 높았던 이유는 그게 굉장히 큰 중대 선거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느꼈기 때문일 테고 이번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는 게 전략적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비례정당 관련해서라든가 아니면 박빙의 어떤 선거구가 생긴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내 표 하나의 가치가 스윙보트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느끼게 되면 상당히 투표율에 이제 기여할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네네. 이 스윙 보트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나는 역대 다른 총선이나 대선과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선거 중에서 지금처럼 진영 간의 충돌이 예? 아주 그 날카로워졌을 때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내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상대를 미워하면서도 상대를 미워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려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워낙 지금 인터넷 댓글만 봐도 살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진영 간의 이 투표 열기가 높아져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그렇게 생각처럼 낮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봐요. 지난번에 가는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좀 양대 거대 정당보다 다당제가 생기면서 그때 국민의당 돌풍이 다당제가 생기면서 투표율이 높아졌어요. 60%에서 50% 40%로까지 떨어졌다가 58% 치솟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진영 간에 이게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역시 코로나 사태만 생각하면 30%밖에 투표율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한 50%까지 가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내가 하나만 제안을 하고 싶어요. 50%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방송에서 도박을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이거 때리기로 하든지 그거 돈을 걸면 이것은 네. 불법이거든. 네, 네. 그냥 이거 때리기를 해서 어때요? 넘을 것 같아 안 넘을 것 같아요? 50을 기준으로 50은 무조건 넘죠. 아, 저는 넘는다고 50은 보고요. 무조건 넘는다고 보고요. 이제 지난번 4년 전 총선이 약 58% 수준이었는데 이제 사실 데이터가 없이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론조사에서 투표 참여 의향을 물어본 것은 그때랑 별 차이가 없고요. 이제 4년 전 20대 총선 때도 진영 간 대결이 극심했죠. 왜 그때라고 안 그랬겠어요? 그때가 이제 박근혜 정부 이게 결과적인 막바지. 예, 박근혜 정부 중반기를 지나서 한 지난 선거였는데 선거에는 사전 투표가 이틀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근데 있어요. 지난번 총선 때도 여야 간의 진영 대결도 이제 강했고 그 당시 집권당 안에서 정파 간의 개파 간의 싸움도 엄청나게 심했고요. 그 와중에 국민의당 돌풍도 불었고 이런 큰 변수들이 굉장히 심하게 부딪혔던 선거예요. 그것 때문에 투표율이 좀 더 올라설 수도 있고요. 근데 이번에 50%를 넘는다. 이번 경우는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 와중에서 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 선거를 앞두고 모든 것이 정치화되고 있죠.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사태로 있는 건데 각 정파들이 이 사태를 선거에 활용하는 또는 선거를 앞두고 이 사태를 대하는 태도 면에선 확연한 차이가 또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도 역시 정치 쟁점화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것까지 겹치면서 지금 이제 지역구 선거도 양강구도로 대체로 치러지지만 비례 선거는 이제 진영 간 대결로 왔어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에서 아니 야, 유독 이 정말 부분에서 아무리 적이지만 적일수록 이름을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하려고 지금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 노력을 했잖아요. 대부의 빚도 클레오네가 네. 자기 아들 마이클 클레오네에게 뭐라고 가르쳐 준지 압니까? 친구를 가까이에 적은 더 가까이에 두어라. 저거 이름을 어떻게 외우지를 못해. 아니 변호사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 그렇게 타박을 하시면 제가 노력을 다 해서 미래한국당이라면 한참 있다가 이거를 한참 이러다가 아니 듣다가. 순간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나올 뻔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편집해 주세요. 아니, 다시 할게요. 이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라는 이 비례전문당을 만들어서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거꾸로. 비례전문당을 만들었지. 지금 뭐라고 있는 거야 진짜. 이사장님 지금- 긴장을 아 정말 이래서 갈래 정말. 지금 몇 이게 회째 뭐 이러고 계시는데 답은 의도적인 것 같아요. 아니, 다시, 네, 짤로 나온다, 다시 이제. 네. 내가 다 속이 타네. 당명을 잘 지은 거야. 이렇게 네. 헷갈릴 정도로 비슷하니까 얼마나 잘 알아보고 찍겠냐고. 그러니까 고향이 어디야? 미래통합당이 네.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정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직 이름을 확정은 우리 녹화 시점까지는 안 했지만 여하튼 민주당 플러스 알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뭐가 붙긴 더 붙었어요. 이렇게 해서 또 비례당을 또 만들어요. 이게 진영 비례예요. 진영 비례. 그러면 비례 선거에서도 뭐 정의당처럼 제3당이 있긴 하지만 큰 두 정치 세력이
그냥 비례 전문당을 만들어서 비례 투표까지 충돌하는 양상이에요. 거기다가 뭐 지금 야당 보수 야당의 정부 특히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진행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쟁점들도 지금 뭐 소득주 조성장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대북 정책을 지속하느냐 바꾸냐에 이르기까지 터져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TV 토론 시작되면 터져 나올 거예요. 그런 정책 쟁점들도 날카롭게 이렇게 맞서 있어서 저는 뭐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예전 선거에 비해서 특별히 낮다고 볼 이유는 없다. 아니 근데 이렇게 TV 봐요. 토론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이 빠지잖아요.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TV 토론에 나오지는 못합니다. 네. 중앙선관위가 이미 육군 해석을 했어요. 뭘 좀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당대당 TV 토론은 별 문제 아니고요. 그거 사실 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지. 예, 어, 저도 후보, 옛날에 후보자 정치를 후보 해봤는데 그거 말고 이제 관심 지역구의 선거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서울 지역의 관심 지역구 선거에서 센 후보들끼리 충돌하면 아니 뭐 종로에 이낙연 거기는 황교안 이렇게 붙으면 거기는 논의로 하시고요. 아니 근데 시청률 안 나올 걸요. 거기는 두 분 다 말씀 거기는 재미있게 끝난 데잖아요. 하니까. 그러니까 논의로 하시고요. 어디가 관심 지역이에요? 동작을이라든가 네. 광진을. 광진을이라든가 이러니까 내가 이 방송이 무서운 거야. 나는 왜 끝난대잖아요. 한 줄 몰랐어. 그대는 지금 그 시중에 여론조사를 믿는 모양인데 응답률 밑에 누가 응답했는지 살펴보세요. 그래서 재조정을 하고 보세요. 그러면 얼마 차이 없어요. 하여튼 뭐 그럼 그것도 넣을게요. 종로를 포함해서 종로를 포함해서 광진을 뭐 동작을 이런 관심 지역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이제 후보자 토론이 선관위 주최든 이렇게 붙게 되면 이게 대표 토론이에요. 그런 게 거기에서 당을 대표해서 정책 쟁점으로 부딪히고 뭐 지역구 공약과 관련된 충돌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당대당의 충돌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에 임박하면 정책 쟁점들도 떠오를 거라고 보고요. 뭐 그렇게 보는데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변수가 이번 총선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문정부 지지냐 반대냐 그게 일단 크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지금 집권 세력이 어느 정도 잘 대처했다고 보냐. 네. 그러니까 유능하게 대처했냐, 무능했냐. 이 판단 두 개가 이번 선거전을 결정짓는 변수로 등장한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나 오늘 이거 돈 적게 받고 말 너무 많이 한다. 어? 얼마 이게 글쎄 얼마 받는지 몰라요. 이러면 돈을 많이 줄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중간을 딱 넘었을 때 예. 지금 하는 선거입니다. 그러면 이건 가령 미국 같으면 거의 중간 선거와 비슷한 경우예요. 그럼 중간 평가죠. 이걸 이제 그 일부 진보 좌파 진영의 신문 혹은 또 민주당 쪽의 선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면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이 싸움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중간 평가 선거에서 가령 미국 같으면 뭐 중간 평가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 하원 선거가 그 절반은 중간 평가니까 중간 평가 선거에서 야당 심판이라는 말은 교과서에도 안 나온 얘기입니다. 그건 지어낸 말이에요. 정권에 대한 심판이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지. 세상에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는 선거가 어디 있어요? 그 야당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야당은 잠깐만 이거 내가 얘기하잖아. 아니 4년 전에 이미 있었다니까요. 야당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권력이 없기 때문에 야당을 심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어불성설이라는 말을 어느 도단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럼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는 중간평가에는 가령 그 20세기의 말년부터는 거의 중간평가 선거거든요. 문자가 들어 있지 이코노미 스타피드예요. 이 경제예요. 경제. 그때 경제가 예컨대 미국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클상 경제는 뭐 침체기부터 화랑기까지 있잖아요. 사이클을 바닥에 묘하게 걸려들면 정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성적이 안 좋아요. 우리가 다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화랑기에는 정권이 좀 엉터리고 문제가 많고 그동안에 뭐 다른 구설수가 많이 올라도 성적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령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권은 지금 거의 모든 정치학자,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 폭망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변호사님하고 친한 분들만 그러죠. 아니, 그건요. 내가 이 자유우파 경제학자들뿐 아니라 소위 이 사민주의 계열의 경제학자들도 이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경제가 잘 돌아간다. 예, 근데 이렇습니다. 투자, 생산, 소비, 소득, 심지어 수출까지. 수출은 지금 15개월, 16개월째고, 그리고 나머지 이 4개의 거시 지표는 거의 계속 2년 이상 추락을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 지표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통계청장까지 이 정보를 바꿨잖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그 통계 자료를 내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이 경제 지표를 가지고 지금 문제는요. 지금 3분위 그래 중산층이 5분위를 봤을 때 3분위 중산층이 무너져서 2분위로 내려오고 2분위가 무너져서 1분위로 내려오고 이게 르비공 같은 우리 사회가 모래시계도 아니고 피라미드 형태를 그 위에는 또 그대로 있어요. 최 1분위는 5분위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 밑바닥이 계속 넓어지는 이상한 모양의 모래시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과연 이 정부가 과거에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진보 좌파에는 유력한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데이터하고 어긋나요 그 주장은. 아니요. 그 물론 어긋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래도 1분위, 2분위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선거에서도요. 지속적으로 지금 보수 정당의 지지 기반은 저소득층이에요. 그거는 모든 데이터가 다 그렇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변호사님이 그런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이거 데이터들이 다 그래요. 제가 이래서 오늘 자료를 좀 갖고 오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노동자가 보수 정권을 지지를 하고 빈곤층이 보수 정권을 지지를 하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계급 배반 투표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우리 사회에 보면 가령 이 진보 좌파의 계율에 일일이 지지를 보내고 신문으로 좀 한겨레 신문을 열심히 구독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3분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를 않아요. 그 신문을. 예,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굳이 신문에 비교를 하자면. 그런데 어떻든 문제는요. 지금은 그러면 과연 어떻느냐. 그럼 저분이 있는 분들이 과연 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하기 안 그렇단 말이에요. 노인들에게 단기 알바생 일자리를 주고 각종 수당을 주고 하지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늘 하는 말로 위로 올라가는 계급이 고착화돼서 빈곤이 영속화된다 하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다리가 안 보이니까 화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를 못 만들어냈잖아요. 30, 40대 제조업 일자리, 건설업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무너져 버리는데 묘하게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30, 40대만 문 대통령을 열심히 지지합니다. 20대는 조국 사태 이후로 등을 많이 돌렸고 특히 이 남자라고 불린 원종건이라는 사람이 죄송한데 쟁점을 하나씩 할 수 없을까요? 지금 지금 우리 방송 전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금 한꺼번에 다 하고 계셔가지고 이거 하시면 이제 아니, 그만하셔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와 경제 또 문제는 조금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투표율로 조금 다시 돌아서 아니 네네네. 그래서 선거를 네. 좌우하는 거는 네. 경제 문제라는데 그 얘기를 하고 그 싶어요. 이제 경제 문제는 저희가 또 경제 문제란 말이에요. 자꾸 딴 얘기 하지 말라고. 네. 요거를 이게 말씀을 코로나가 받아가지고 약간 저도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도 정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다음에 정부가 이 코로나 대응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문제가 아마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보신 거고요. 근데 아마 이제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야당 심판론이라는 게 이 중간 평가의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거는 고도의 조작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언론학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어떤 프레임이 딱 던져지고 나면 그 프레임이 아무거나 던진다고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준비가 돼 있는 프레임이 던져졌을 때 걸려요. 그러면 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쥐지하는 야당에 대한 심판 프레임이 나오고 그것이 사람들한테 일부 걸려서 먹히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정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건 나쁜 평가를 하건
약간의 유보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이 정부가 만약에 뭔가 그 얘기를 다 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이른바 국회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야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회는 여와 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와 야가 한꺼번에 뭔가 이 국회 안에서 잘 안 되고 있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고 이게 국회에 대한 혐오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표현이 돼 왔거든요. 근데 코로나 국면에서 그게 약간 묻혔는데 그게 지금 다음에 대한 국회를 재구성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와 야의 성격이 무엇이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고 그게 야당 심판원 이름으로 프레임이 먹히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것이 그러니까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니면서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야당 심판이라는 프레임이 지금 먹혀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일부는 먹히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전 변호사님이 이제 야당 심판론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이제 일종의 조작된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이거 처음 본 게 4년 전 총선이에요. 그때 야당들이 정권 심판론 펼쳤고요. 그때 여당이든 한나라당에서 야당 심판론을 새누리당. 펼쳤어요. 야, 거의全面의 0.5이네.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왜 그래 정말 오늘. 아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이상해졌다. 그 경상도 말로 원캉 자주 바뀌니까 이게 하여튼 새누리당이었어요 그때. 예. 하여튼 그래서 새누리당이 야당 심판론을 펼쳤어요 그때. 그래 그때도 똑같이 그 이런 논쟁이 됐는데 제가 그때는 토론에 나가서 둘 다 심판받는 겁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평가받고 여당은 여당대로 평가받고 그 여당 평가의 배후에는 정부에 대한 평가가 놓여 있는 거죠. 그렇죠. 여당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정부가 하는 일은 여러 방면에 걸쳐져 있죠. 이제 변호사님 평소 주장처럼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중간평가는 그 말씀도 옳아요. 옳은데 이제 경제를 잘 운영했나 아니냐 보면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시민들이 경제 성적표가 별로 안 좋다고 데이터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왜 대통령 지지는 그래도 반 가까이 될까? 뭐 대통령이 경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경제 성적표가 나쁘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부의 특정한 정책 실패 때문이냐 또는 정부가 일을 안 해서 그러냐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괜찮게 방향을 잡고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요인 때문에 성과가 덜 나는 거냐 이런 복잡한 판단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지표가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에 대해서 지지를 안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번 총선은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보는 거는 4년 전에 그 당시 여당이던 이 보수정당에서 펼쳤던 야당 심판론이 안 먹혔어요. 그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약간 다른 점은 이게 탄핵 후에 치러지는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예요. 제가 우리 전 변호사님하고는 전에 다른 토론에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탄핵을 마저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일부 유권자들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수야당이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좀 현명하고 효과적인 어떤 대여 전술을 펼쳤느냐 하는 점에서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서 반대만 하고 이렇게 했지 않냐 이런 인식이 또 한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야당 심판론이 일부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정권 심판론이나 야당 심판론이 비등하게 나오거든요. 이제 정권 심판론이 좀 더 높은 조사도 있지만 야당 심판론이 좀 더 우세한 조사들도 있고요. 이렇게까지 이게 먹히는 이유는 저는 지금 보수 야당이 지난 3년간 해온 행태가 탄핵이 완성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상당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예.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예. 얘기를 할게요. 예, 사람들은 누구나 이 생각의 직진성 이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가령 내가 탄핵 때 이 촛불시에 참여를 했다.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 뭐 거의 내 일방적으로 이 민주당 쪽을 찍었다. 나는 지방선거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게 그 싱가포르 회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네. 내가 여기 찍었다. 그러면 이게 자기가 한 행위의 정당성을 자꾸 찾고 싶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찍었는데 배반을 당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 정부가 아무리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이쪽에 한번 찍었으니까 또 찍고 싶다는 이 정당성을
자꾸 찾고 싶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일종의 그 투표 심리학적으로 직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또 가고 싶단 말이에요. 바꾸 가야지. 백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유턴. 예, 유턴 안 하고 싶은 그건 거예요. 우회전. 그런 게 네. 이제 하나 굉장히 이게 작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나는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큰 영향이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 일치에 나오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무당청, 중도청, 무당청을 나누는 통계도 있고 아니면 중도청, 무당청을 묶어서 그냥 뭐 중도청이라고 하든가 무당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곳도 있고 그게 약 한 33% 아류입니다. 정확히 3분의 1이에요. 놀랍게도. 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게 한 20한 7, 8% 이렇게 됐거든요. 그거보다 한 5%가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가령 어떻게 투표장으로 유인하느냐, 어느 쪽이 유인하느냐.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문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나는 화가 나니까 끝까지 투표를 하러 가겠다 이래서 야당을 찍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아니 그렇더라도 나는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정일하고 편지를 주고받았으니까 남북 평화에 기대하면 해볼까 이래서 가서 투표를 할 거냐. 이런 데 따라서 이제 선거의 승패가 좌우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는 하나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요 정당의 지지 아니면 진영의 지지도 중요하지만 인물 경쟁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는 누가 뭐라 해도 공천이 알파에서 오메가입니다. 처음부터 끝이란 말이에요. 공천에서 일단 기본 승부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면 이번 선거는 네. 의외로 박빙의 승부가 굉장히 많이 보일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네네. 변호사님의 희망사항 네. 접수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프로그램 구성상 꼭 좀 드려야 되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서 좀 말씀 중에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지역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잖아요. 이곳의 투표율과 또 이곳의 민심이 이 전체 총선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바깥에서 저희도 보시는 바깥에 분들. 있지만 더 바깥에 계신 분들. 네.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투표율이 그렇죠. 올라갈 것이다. 그 왜냐하면 선거제도가 있고 난 다음부터 이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국민들은 훨씬 더 자기 주위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나 정치 체제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되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경제를 건드렸단 말이죠.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화두로 떠올랐을 때에는 진짜 좀 더 이 나를 이끌어가는 정치 체제가 어떤가. 그다음에 이 정치인들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것과 더불어서 평소에 자기가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 표출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계기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여율 자체는 이쪽을 택할 것인가 저쪽을 택할 것인가를 떠나서 참여율 자체는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황이 바뀌면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그다음에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은 바뀌지만 의식은 훨씬 더 좀 강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의식이 좀 더 발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정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일단 뭐 말씀처럼 뭐 특히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저도 기본적으로 보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한 표를 행사할 이유를 이제 찾게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TK는 되게 좀 많이 한쪽으로 좀 편향된 구도라서 내가 안 나가도 뭐 상관없어 이런 게 있다면 뭔가 내 의지를 표현해야 돼. 내 분노를 표현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들이 은근히 있어서 좀 더 나오시게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요. 근데 그것의 결과로는 아마 현 정부가 어떻게 하건, 그다음에 대구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코로나에 대한 사태가 정리가 되건 간에 현 정부에 유리하거나 여당이 유리한 방식으로 가지는 분명히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실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면 전국으로 보면 코로나19 사태는 계속해서 옆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 보면 내 옆으로 온 것 같은 느낌까지는 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로는 보이지만 내 옆에서 사람들이 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TK의 확진자의 수라든가 체감하는 것으로 보면 내 옆으로 성큼 다가온 것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큼 다가온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한테 묻게 되는데 그때는 가장 이제
추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권력을 지닌 존재에게 묻게 되고 게다가 그게 불만을 지니고 있었던 존재라고 한다면 거기에 굉장히 강한 분노를 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저도 이제 투표율은 올라갈 거라고 봐요. 대구 경북 지역은. 그건 지금 말씀하신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좀 다른 요인에 주목해요. 4년 전 총선하고 비교하면요. 후보가 훨씬 더 많아요. 이 진보 쪽에. 경북 지역에 민주당이 전 지역구에서 후보를 다 냈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후보를 거의 못 냈거든요. 경북 지역에. 대구에 지금 2군데 아직 이제 후보를 못 찾고 있는 데를 빼면 대구 경북 지역 전체의 후보를 다 냈어요. 그리고 그 지난번 총선과 비교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 보수 야당에 비해서 낮긴 하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높아졌어요. 이제 이런 점을 보면 예전에 뭐 4년 전 선거에서는 경산시 같은 경우에 그때 실세였던 그 경제부총리 그분이 거기 현역이었는데 거기 후보 다른 당이 아무도 없어서 정의당의 젊은 여성 후보가 나가서 66대 33, 65대 35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뻔히 보이는 선거에는 유권자들이 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은 국회의원 총선이 예전보다 여야 간에 훨씬 치열하게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천 탈락해서 무소속 출마하는 분들이 또 있죠. 네네. 그렇게 그런저런 선거 자체의 메커니즘 때문에 네. 투표율은 지난 총선보다는 적어도 TK 지역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저는 예, TK의 승부는 그 사실은 지금 승부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생각을 말합니다. TK 선거는 이 민주당 입장에 있어서는 세 사람이 완전 망쳐놓았어요. 한 사람은 홍모 대변인, 뭐 이 사람이 이번에 출마를 하니까 성함을 안 밝히겠습니다. 이 사람이 대구 경북 봉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TK 국민들이 그 진위를 안다 하더라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대구 경북 봉쇄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또 한 사람은 박능구 장관입니다. 이 처음에 그 2월 2일 날 이 정부가 가령 그 후베이성 14일 동안 그 후베이성에 갔다 온 지 14일 이내의 사람은 입국 금지를 시키겠다. 그러면서 2월 4일 0시부로 해서 사실은 그 이후로도 이제 일반 나머지 그때 이미 중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지역에 창궐을 하고 있을 때인데 하루에 2만 명 이상 들어오다가 한 일주일 뒤니까 한 1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게 나중에는 중국에서 안 보내니까 1,000명 이하로 줄어버린다고. 그런데 박능구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유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인 때문이다. 한국인이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한 거예요. 그게 우리 국민적 분노를 많이 일으킨 답변입니다. 또 하나는 또 한 분이 누군가 하면 강경화 장관입니다. 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청와대 성문 페이지에 76만 명이 서명을 했잖아요.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경화 장관이 그게 한참 논란이 불붙어 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방역을 잘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입국 금지를 안 한다. 지금 입국 금지를 하는 나라는 주로 방역 체계가 엉망인 나라들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여기저기서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하고 그냥 기자들에게 지나가면서도 흘리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가령 이른바 조중동에만 나는 게 아니고 저는 한겨레 경향신문도 유심히 보는데 한겨레 경향신문도 크게 났어요. 굵은 제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진보 보수 진영을 떠나가지고 왜 감염원 차단을 하지 않느냐. 이 주장은 감염학회나 의사협회가 늘 하는 얘기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그런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아니 일단 제일 먼저 이 감염병이 돌 때는 감염원 차단을 하는 것이 1순위인데 왜 차단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외교부 장관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를린이나 런던 가서 한참 한국은 거꾸로 입국 금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130개국이 넘습니다. 입국 제한을 받는 곳이. 이런 때 강경화 장관은 또 태인이 하는 말 그건 그 나라에서 하니까 할 수 없다. 우리 외교부는 손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번 선거에서 TK 같으면요. TK 사람들이 가장 분노를 하고 있는 게 문 대통령이 아닙니다. 경제도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이에요.
이 홍모 대변인 뭐 사표를 썼습니다. 이틀 뒤에. 그리고 박능구 장관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에요. 이 세 사람 때문에 대구 경북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그 대표적으로 가는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홍일학 의원 같으면 지난번에 당당하게 다 당선되신 분들이잖아요.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문제는 약간 위기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정 교수님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되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계산되지 못한 발언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하고 좀 더 실수에 가까운 거였는데 이걸 진이다 아니다를 따지면 이제 사실 이건 뭐 얽힙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여지는 게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신자가 굉장히 그러니까 세밀한 판단을 해서 하지 못한 발신인 건 분명히 맞고요. 근데 이게 왜 효과가 나느냐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효과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아까도 제가 이제 야당 심판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역으로 적용하면 마찬가지인데 가뜩이나 쌓인 불만에 이제 불씨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불길을 키우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뒤집어서 좀 더 세밀하고 굉장히 잘 계산된 발언으로 자극이 안 되는 발언을 했었다면 지금의 대구 경북의 어떤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갔을 것이냐. 뭐 이건 함부로 가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사실 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똑같은 게 권영진 시장의 문제인데요. 권영진 시장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발언의 실수들을 했었고 실제로 지역 방역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보인 태도들이 많아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관점으로 보면 잘못된 메시지를 발산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 그쪽으로 쏠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물론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뭐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내 불만이 이미 이제 있는 상태에서 누가 마침 그 불만을 표출할 만한 어떤 것들을 던져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죠. 저는 이제 정준희 교수님 말은 굉장히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요. 전 변호사님 저 말씀이 이 우파 쪽이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이 사안을 써먹는 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봐요. 예컨대 야, 그 전형이란 말 함부로 쓰지 전형이에요. 마세요. 왜냐하면 의사협회는 매우 정파적인 지금 지도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감염병 관리와 관련해서 최고 전문가는 질병관리본부예요. 그리고 지금 정부는 질병관리본부가 판단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다 해왔어요. 지금까지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주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어떤 프레임이 나오냐 하면 정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약간 지금 스타가 됐어요. 기자분들도 함부로 못해요. 지금 이제 브리핑할 때 보면.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하고 정은경 본부장은 잘하는데 정부하고 대통령은 무능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메시가 공을 잘 차는 게 아니고 메시의 왼발이 공을 잘 차는 거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질병관리본부는 정부의 방역 조직이에요. 그리고 정부에 속해 있고 이 전문가 집단에서 내린 판단을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각 부처로 전달을 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가동해주면서 지금까지 임해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이 미지의 바이러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광범위한 전염병이라는 것은 굉장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때는 이 정파적인 이용이 되게 쉬워요. 어느 정당 뭐 의원들 회의하는 데서 잘 관리하면 돼 앞으로 뭐 이대로 지금 좋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미 정파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구를 봉쇄한다. 표현이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긴 하죠. 그러나 정부에서 특정 지역을 봉쇄하는 정책을 우리 정부가 쓴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걸 검토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전염병에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어요. 말 실수죠. 표현의 실수인데 그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이 정부가 대구 경북 지역을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선동해냈고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게 먹힌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뭐 앞으로는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런 전염병에 대처를 할 때는 뭐 특히 공무원들은 사실은 그런 전무적인 마사지를 하는 능력이 경험이 좀 적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은 그 특히 조심해야 되고요. 맞아, 말 조심. 트집 안 잡히게. 네. 예, 저는 아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만 제가 또 약간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봉쇄라는 그 표현에서 이게 오해 소지가 있었는데 오해가 돼버린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아니지만 제가 이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게 팍 하고 불길이 오른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비슷한 표현이 다 이제 의료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네. 그다음에 뭐 미국, 그다음에 영국 이런 데서 실제로 지역 봉쇄도 있었잖아요. 하고 네네네. 실질적인 결과까지 네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미디어 보도라든가 정치권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패닉 상태에서 뭔가 하나보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정치권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저런 발언을 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효과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는 어떻게 정파시켰을 때 효과가 나타나고 그 점을 어떤 데서는 안 고려하지 나타나고. 못한 거죠. 그렇죠. 그 잘못이라고 봐요. 저는. 그게 유리가 네, 네. 갈리 커뮤니케이션 잘못된 부분인 거죠. 아니 그런데 우리 그 유판스가